자, 이제 진짜 순환신경망 RNN으로 이제 한번 해보시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서 들어서 뭐 다 아시긴 할 텐데요. RNN 구조 이렇게 돼 있다 그러죠. 어떤 인풋이 들어오면은 히든 스테이트가 있고, 그 히든 스테이트가 또 자체 히든 스테이트에 영향을 주고 아웃풋이 나간다. 근데 요 주는 게 그 전 히든 그 쉘프로 무한 반복되는 게 아니죠. 여기 그 이거를 옆으로 펼쳐놓은 게 그 어떤 t 제로 그러니까 t의 시점에 인풋이 들어가면은 요 히든 그때 그 당시 히든은 그 전 시간대의 히든하고 합쳐져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 전의 영향. 그러면 전이 없을 경우는 어떡하냐? 그럴 땐 요 그 전 인풋이 없는 거죠. 여기 뭐 제로가 들어오든 뭐 제로로 세팅하든 해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보시면 그 책에 따라서는 요게 그 언폴드 되는 상태에서 여기 W 그 히든에 곱해진 파라미터, 그 다음에 X에 곱해진 파라미터, 그 다음에 나가는 요 V를 공유한다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이게 이해가 쉬우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막 쉽게 느껴지진 않으실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사람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하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쭉 계속 늘어나잖아요. 늘어져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언폴드 펼쳤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펼쳐야 되나요? 2개? 3개? 4개? 언제까지 펼쳐야 되죠? 계속 가면 계속 늘어나서 뭐 요것만 계산하다 보면 끝이네. 아웃풋은 인풋이 없을 때까지 아니. 인풋이 없을 때까지네요. 인풋이 어느 분이? 유한님이요. 인풋이 없을 때까지 약간 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되게 좀 하겠습니다. 인풋이 없을 때까지. 그러면 인풋이 요 x값이 이제 문서가 이제 그 단어가 10만 개다. 그럼 요 펼쳐지는 게 10만까지 가야 되느냐? 또 이제 시계열 같은 경우 이제 1970년부터 2000년까지 데이터야 하루에 뭐 10,000개씩 나와 데이터가. 그러면 10,000 곱하기 그 날수 곱하면은 이제 그때까지 이게 펼쳐져야 되냐? 그러면 요게 이제 사실 그 뭐냐면 요게 RNN 레이어인데 이 레이어 하나만 통과하는데도 그러면 그 몇백만 개, 몇천만 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요 부분이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요 가로축이 이제 펼쳐지는 것 때문에.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책에서는 이제 264페이지 책에 보시면은 그냥 앞으로만 전진하는 네트워크를 피드 포워드하고 얘는 이렇게 돌잖아요. 순환 리커런트 요 순환을 하니까 얘는 피드 포워드만 아니라 옆으로도 가죠. 그래서 얘는 피드 포워드에 해당하진 않는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를 이제 그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그거에 이제 뭐랄까 상대적으로 리커런트 순환을 한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 질문이 이제 요 얼마까지 이걸 펼쳐야 되느냐 얼마까지 펼쳐야 되느냐가 이제 제 질문인데 하나 예를 한번 볼까요? 이제 어떨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펼쳐진 게 여기 몇 개인가요? X1, X2, X. 이게 몇 개 펼쳐진 거 같나요? T까지 펼쳐진 것처럼 보이나요?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죠. 요런 그림들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건 4개, 4개 갖고 이제 4개를 갖고 2개를 예측하고, 타임 스텝 1이라고 했고, 타임 스텝 2라고 그랬어요. 타임 스텝 2. 요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면은 그게 이제 이해가 요 가로축에 대한 의미를 좀 아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실습에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실습에서
그 다음에 이제 LSTM 그림을 했는데 요 그림 좀 잘못된 그림이네. 앞에 그림이 좀 맞고 여기는 이제 액티베이션 있는 걸 색깔을 같이 해놨는데 이거는 그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파라미터가 있는 거를 이제 색깔을 통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요거는 오퍼레이션을 이제 녹색으로 했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파라미터 아까 그 LSTM 파라미터 그 얘기하면서 이 의미들은 다 했기 때문에 따로 얘기는 이제 그 이 모델 LSTM의 그 모델 설명은 따로 안 드릴 거고요. 이런 형태다. 그러니까 여기 히든 있고 캐리가 있고 결국에 이렇게 해서 간다. 결국 이제 이런 그 지난번 딥러닝 그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파라미터 개수 계산하는 것들 좀 하시고 그 딥러닝에서 연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인풋이야, 요건 포겟이야, 요건 인풋이야, 요건 아웃풋 게이트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건 이제 사람의 몫인 거고 실제 요게 인풋처럼 동작하느냐 마느냐 그거는 이제 사실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우리가 너 인풋처럼 해줘라고 했지만 실제 얘가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은 아직은 뭐 나중에는 뭐 좀 더 명확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요게 옛날 거 기억하는 거야 뭐 그런 의미를 우리는 부여해서 설계는 했지만은 가설 공간에 설계는 했지만 실제 그렇게 됐는지는 설명을 정확하게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모델, LSTM 같은 모델을 한 거는 옛날에 있던 그 기억을 간직할 공간을 우리는 지정한 것 뿐이거든요. 가설 공간을. 그리고 나서 실제 한 거는 훈련된 이제 가중치에 의해서 이제 한 거다 이거죠. 실제 훈련돼서 이제 뭐 한 여기 보시면은 275페이지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275페이지에. 275페이지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 단락이 두 개인데 첫 번째 단락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따라서 RNN 셀을 구성하는 연산 조합은 엔지니어링적인 설계가 아니라 실제 얘가 그렇게 동작해야 할 거야라고 이제 뭐랄까 자신감 있게 한 건 아니라 가설 공간에 대해서 제약 조건을 준 것뿐이야. 와이어링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아라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위쪽에 셀의 사양이 셀을 하는 일을 정의하는 건 아니다. 얘가 뭐 우리가 포겟 게이트라고 해서 그 일이 실제 포겟할 만큼을 딱 이제 얘가 배웠느냐는 건 우린 모른다 이거죠. 실제 이는 셀의 가중치에 이한 거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시면 매번 새롭게 이런 연산들의 특정 목적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얘를 포겟 게이트라고 우리는 명명하지만 얘가 포겟하는 거를 확실하게 하는 거로 우리가 부여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훈련돼서 주어진 데이터들 훈련되면서 얘 파라미터가 조정돼 갈 뿐이지 그거를 우리가 사람이 시킨 대로 사람 시킨 건 아니죠. 우리가 의도한 대로 딱 이게 되는 건 아니라는 그런 약간 좀 생각이 이제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275페이지 그쪽을 좀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결국 딥러닝 모델링에 대한 어떤 컨셉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딥러닝 RNN 하면서 또 나오는 게 게이티드 리커넌트이 자주 나오는 거죠. 사실 이 RNN에서 LSTM으로 가서 LSTM의 변형이 이제 제법 많습니다. 변형이 많은 게 여기 뭐 LSTM, RNN 있고 LSTM이 있지만 뭐 요 파라미터 값을 정할 때 지금 여기 히든 요것만 와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기억하고 있던 거가 뭔지를 알아서 여기 넣어서 그 영향을 얼마나 기억할까 그걸 넣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얼마나 배울까도 옛날에 배운 거에다가 이제 추가할 수도 있죠. 그럼 이런 연결도 해볼 수 있고.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배운 모델들이 다 뭐랄까 시퀀셜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시퀀셜이 아닌 모델들을 연결해서 선을 긋는다라고 얘기해야 될지 와이어링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원하는 대로 우리 요 정도를 정할 때 옛날 기억을 좀 연관시켜보고 싶어. 그럼 와이어링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LSTM의 하나의 변형이 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GRU라는 것도 게이티드 리커런트 유닛도 있는데 이거는 뭐 보시면은 선이 또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이 LSTM의 변형 중에 대표적인 걸로 소개가 많이 되고 소개가 많이 되고 얘기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파라미터 존재하는 위치가 여기인데 얘는 여기 몇 프로 주는 건가요? 25%를 줄였죠. 25%를 파라미터 훈련된 파라미터를 25% 줄이면서 이 LSTM하고 비슷한 성능을 낸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럼 파라미터가 줄면 뭐가 좋죠? 훈련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거죠. 빨라지는 거. 이 작은 모델에서는 이제 그게 별 상관이 없지만 이게 레이어가 막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 레이어마다 뭐 100만 개씩 막 늘어나면은 이제 그 엄청 좀 훈련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좋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바꾸냐? 여기 보시면 여기 히든 여기 다 없어져 버렸는데 히든하고 캐리가 있으면 얘를 합쳐버렸어요. 얘를 쭉 올려서 한 라인으로 만들어서 이거 하나 만들면 이게 이렇게 가는 라인하고 히든 라이어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요 또 하나 바꾼 거는 요 부분 배우는 부분 요 부분 보시면은 요게 두 개가 이제 인풋하고 이제 그 지금 요 부분으로 요 위치가 좀 바뀌어 버려서 그런데 요게 요쪽으로 좀 왔는데 뭐냐면 요 값에다가 이 히든하고 이제 새 값이 온 거에서 정해진 비율만큼이 캐리가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히든하고 얘가 와서 그 퍼센테이지가 정해져서 그걸 곱한 게 이제 여기 그 기억이 되는 거고 새로 들어온 기억에 대해서도 이렇게 와서 여기 이제 또 다른 게 하나 곱해지면서 웨이트를 곱해서 이제 그 새로 배운 놈을 더해서 이제 연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캐리 부분 그 오래된 롱텀하고 요 숏텀의 메모리를 이제 합쳐놓은 데에서 이제 그 파라미터 하나 여기 요 두 개가 어떤 연관이냐면 1 시그마하고 그냥 그 시그마인데 배우는 거 여기 0.5면은 0.5만큼 배우면은 예전 거는 0.5만큼 잊어버린다. 0.3만큼 배운다 그러면 0.7만큼 보존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0.3이면 여기 0.7이잖아요. 그리고 0.7이면 0.3이고. 그러니까 보존하는 게 0.7이면은 얘는 0.3만큼만 배우겠네. 그러니까 배우는 걸 이제 한정시키느라고 하면서 여기 요 포겟하고 인풋을 하나로 합쳐버린 거죠. 그러면서 와이어링을 해서 조금 파라미터 값을 줄였다. 그렇게 해서 해봐도 이제 큰 성능 차이가 없더라. 근데 뭐 모델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무조건 그렇다라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 자, 그럼 또 해봐야죠. 요 훈련 파라미터 개수 요건 어떻게 나왔을까? 사실 여기 위에 인풋 레이어가 인풋 값이 이제 보여야 되는데 숙제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RNN 파라미터 개수 계산하는 게 있고 LSTM 했으니까 GRU도 할 수 있겠죠. 레이어가 근데 여기 한 인풋이 빠져갖고 인풋 레이어가 이제 그 인풋 개수가 14일 때 요 값 계산을 이제 자 요건 숙제로 GRU 게이티드 레커런트 유닛의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개수 구하기 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이제 좀 여러 가지 오늘 제가 쉽게 설명드린다고 설명드렸으니까 이제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걸 숙제로 하는
자, 그러면 이제 LSTM 쪽 코드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LSTM은 이제 메모리가 돼 있으니까 책에 이제 한 대로 그 따라하면 88%. 아까 근데 끝났나 모르겠다. 끝났네요. 여기 70, 최종은 77%로 나왔네. 85%로 올라갔다가 이제 그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정확도가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그 뭐죠? 과적합돼서 이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앞에서는 이제 뭘 했죠? 앞에서는 그냥 심플 RLN 했는데 그거를 여기 보시면은 LSTM으로 하는 건 여기 그냥 LSTM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LSTM으로 해서 돌려보자 이거죠. 서머리, 핏, 서머리 두 번이나 했네. 사실 요 서머리 제가 집어넣은 건가? 요걸 집어넣은 건가? 하나를 이쪽 거 아래쪽 걸 코멘트 해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LSTM이 또 훈련되고 있으니까 예전엔 이 컴퓨터 이 노트북도 참 훈련 빨리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걸 들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실습해서 결과부터 먼저 저거 돌아가는 동안 그 결과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LSTM은 이제 파라미터가 더 많죠. RNN보다 파라미터가 더 많고 따라서 기억도 더 기억을 한다라고 표현을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훈련이 더 잘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훈련된 결과로 해서 해보면은 LSTM은 88%의 정확도를 하는데 88%가 예전에 그냥 댄스만 해도 거기 그 예로 보면은 277페이지 나쁘진 않은데 이제 심플 RNN보다 훨씬 낫고 근데 뭐 댄스로 해서 그 댄스하고 이게 차이는 뭐죠? 댄스는 그 단어들의 숫자를 없애버렸죠. 근데 숫자를 갖고 이제 해도 83%에서 88%도 많이 나아진 건가요? 나아진 건가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성 분류 같은 경우는 사실 LSTM이 잘하는 일은 아니라고 여기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277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이게 왜 나아졌는데 왜 평가가 안 좋냐? 계산은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 댄스에 비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이 에포크 하나가 못 돌았어요. 우리가 3장에서 이제 돌릴 때는 이 정도면 에포크 뭐한 훈련이 거의 반 이상은 진행됐어야 되는데 지금 10번 돌아야 되는데 한 번은 아직 못 끝낸 거잖아요. 훈련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또 나아진 게 결국 그다지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그 이유들을 뭐 얘기했는데 뭐 여기 그 보시면은 첫 번째 단락 맨 아래에 500 타임 스텝 이후에 시퀀스를 잘라버렸습니다. 이 말이 뭐죠? 리뷰가 이제 단어를 1000개 썼어요. 근데 500개에서 잘라버렸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500개에서. 500개 타임 스텝. 이거를 여기서는 타임 스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500개 단어를 보면은 얘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우리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 타임 스텝을 우리는 정해줘야 된다. LSTM이든 RNN이든. 그럼 여기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안 했고 규제가 없고 뭐 이제 하면서 솔직하게 말하면이라는 얘기가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리뷰를 길게 분석하는 거는 LSTM이 잘하는 이게 이제 감성 분류 리뷰 길게 이제 순서하는 게 뭐 그다지 그 감성 분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은 리뷰 같은 경우 감성 분석 그 포지티브 네거티브는 거기에 들어있는 뭐 엑설런트 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하기 때문에 댄스로만 해도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다. 근데 진짜 필요한 건 언제냐?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질문했을 때 응답하는 거.
질문 응답은 어떤 때 쓸 수가 있죠? 우리가 요새 뭐 챗봇 같은 거 하잖아요. 챗봇 같은 거 했을 때 질문에 대한 뭐 정확한 응답,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거라면은 LSTM 같은 걸로 써볼 수가 있다라는 걸 합니다. 근데 챗봇 같은 경우도 그 단순 Q&A 같은 경우는 사실 LSTM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 Q&A라는 건 뭐 질문이 짧으니까 결국 한 문장이나 뭐 그렇게 된으로 질문하는 거는 사실은 그 굳이 LSTM까지 할 필요 없고 댄스 영역으로만 해도 될 겁니다. 근데 길게 이제 좀 뭔가 상황이 이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얘기가 있으면 좀 해볼만 하죠. 그 다음에 기계 번역, 그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RNN, LSTM 하면서 좀 많이 나아졌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8페이지에서 6점이 그러니까 심플 RNN하고 이제 LSTM에 대해서 이제 그 배워봤다라는 걸로 해서 6.2절을 이제 맞추고 있습니다. RNN하고 LSTM은 이렇게 이제 1차 정리를 할 텐데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면은 질문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해 보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 순환신경망에 심플한 거 썼어요. 심플 RNN을 썼고 LSTM을 하나 넣어서 돌려보고 아직 안 끝났죠.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LSTM 하나만 넣었는데 여기 뭐 끄기 이제 알람 안 나오겠다. 자, LSTM 하나만 넣었어요. 하나만.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그 더 해볼 거예요. 더 해볼 거라서 이게 6.3 다음 이제 6.3절에서는 6.3절에서는 이제 약간 그 RNN 심플 RNN이나 LSTM RNN을 이제 좀 고급스럽게 쓰는 법들을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거기 273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순환 드롭아웃, 리커런트 드롭아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롭아웃은 우리가 댄스나 이제 뭐 그쪽에서 할 때 드롭아웃 레이어를 넣어서 이제 그 썼었잖아요. 근데 일부러 여기 드롭아웃을 따로 이제 쓰는 이유가 있는데 291페이지 뭐 따로 쓰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 처음에 드롭아웃을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드롭아웃을 보시면 여기 X1, XT, CL이니까 뭐 요 중에 요 색이 뭐 드롭아웃 된 놈이라고 하면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이런 식으로 시도를 했더니 이게 일반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갖고는 이 RNN에는 드롭아웃을 할 수 없는 건가? 그러다가 이제 그 여기 책에 나온 대로 책에 나왔나? 책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291페이지에 나왔나? 책에 나왔겠죠. 거기 291페이지 맞네. 291페이지 위쪽에 나온 것처럼 290페이지 아래쪽하고 291페이지 위쪽에 보시면은 순환층 이전에 드롭아웃을 하면 규제가 도움되는 것보다 순환층 이전에 이게 번역이 맞는지 모르겠다. 순환층 이전에 드롭아웃을 적용하면은 규제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학습이 더 방해되는 것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은가요? 앞에 순환신경망에 드롭아웃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거 오케이. 근데 순환층 이전에 드롭아웃을 적용하면 순환층 이전이란 게 순환층 가기 전이란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앞에 여기 제 생각에는 여기 순환층이란 말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예전에는 드롭아웃을 적용하면은 예전에는 순환층에 드롭아웃을 적용하면 이거 순서를 바꾸든지 이전에는 순환층에 드롭아웃을 적용하면은
학습에 더 방해되는 걸로 오랫동안 알려졌습니다. 요렇게 해석돼야 되죠. 원문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헷갈리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거기 뭐 드롭아웃이 우연한 상관관계를 이제 깨뜨리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연한 상관관계를 깨뜨린다는 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그 데이터를 다양한 데이터를 집어넣는 다양성을 가진다는 그런 얘기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순환층에도 드롭아웃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근데 2015년에 야링갈 뭐 베이전 해서 그 순환층에다가 이제 도움이 되는 드롭아웃 방법을 찾아냈다라고 돼 있습니다. 찾아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타임 스텝마다 랜덤하게 드롭아웃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림에서 타임 스텝은 뭐죠? 타임 스텝 마이너스 t1 타임 t 타임 t 플러스 1 타임 스텝마다 이렇게 랜덤 다르게 드롭아웃을 그때마다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드롭아웃 요때 데이터에서 요 데이터 중에 세 번째 놈을 이제 드롭아웃 했으면은 그 t에서도 세 번째 놈 t 플러스 1에서 세 번째 놈 드롭아웃 요게 요렇게 해야 되더라. 요렇게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드롭아웃이 여기 그 보시면은 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타임스 여기 그 인풋에 대한 이제 그 드롭아웃인데 요쪽 가로축 히든에 대한 드롭아웃. 히든에 드롭아웃이 또 있어요. 히든에 대한 드롭아웃도 요것도 이 타임 스텝에 대해서 동일하게 가야 이제 그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순환 RNN의 드롭아웃은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되더라. 라는 걸로 이제 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NN층에는 드롭아웃에 대한 그 파라미터가 두 개 있는데 거기 파라미터가 두 개 있는데 291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리커런트 드롭아웃 그러니까 인풋에는 드롭아웃이 그러니까 6-25페이지 인풋에는 드롭아웃 비율이 적용되고 스테이트에는 리커런트 드롭아웃 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순환 RNN에서 드롭아웃 비율을 정하면 이쪽에 대해서는 드롭아웃이라고 이제 준 거에 영향을 받고 이쪽에 대해서는 리커런트 드롭아웃 비율 레이트. 그럼 실제 드롭아웃 쓴 위치를 가야 되겠죠. 293페이지 코드를 한번 볼까요? 위로 쭉 올라가서 보시면은 GRU의 레이어 GRU 첫 번째 GRU 레이어를 추가한 거 보세요. 모델.add 레이어.gru 보시면은 드롭아웃은 0.1, 리커런트 드롭아웃은 0.5. 다시 말해서 이쪽 드롭아웃은 0.1, 이쪽 드롭아웃은 0.5로 이제 거기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드롭아웃하고 이쪽 드롭아웃을 파라미터를 다르게 이제 선택해서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타임 스텝 t-1, t 플러스 1. 그러니까 우리가 10번을 봐야 뭐 아웃풋이 나와. 그럴 때 10번 보는 동안에는 그 드롭아웃 한 거는 동일하게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근데 케라스를 갖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 하실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 파라미터 아까 29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드롭아웃 얼마, 리커런트 드롭아웃 얼마. 다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쓰시면은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들을 이제 쭉 이제 어디죠? 6.3의 초반에서 아까 291페이지니 뭐니 그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291페이지 중간에 드롭아웃은 층의 입력에 대한 드롭아웃 비율, 리커런트 드롭아웃은 순환 상태의 드롭아웃 비율, 그거를 보시면 된다. 자, 이게 드롭아웃을 하면은 이렇게 드롭아웃을 했더니 일반화에 도움이 되더라. 뒤에 코드를 이제 이미 보긴 했지만은 볼 겁니다. 그 다음 스태킹 순환층. 스택이라는 게 뭐죠? 스태킹이 영어로 써서 계속 스태킹 하는데 그냥 순환층 쌓는 거죠. 스택이 원래 뭐죠? 컴퓨터 할 때 스택 힙 그렇게 스택은 이제 하나씩 쌓아 올리는 거죠. 푸시
뭐 옛날 프로그램 하신 분, 스택 갖고 프로그램 하신 분들은 푸시 팝 집에 팝 하는 그게 있는데 재미없겠다. 어쨌든 그 순환층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층 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도 컨부층을 쌓으면은 이 연결되는 거, 그 로컬 피처끼리 이제 서로 첫 번째 찾은 로컬 피처하고 두 번째 찾은 로컬 피처하고 막 서로 연관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표현 능력 증가라고 여기 써놨는데 어떻게 우리가 종이를 꾸긴 종이 또 얘기하자면 꾸긴 종이를 막 많이처럼 하면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인터넷 연결이 불안하다고 나오네. 요럴 때 소리가 끊기는 거 아닌가? 네. 그 어쨌든 층을 많이 쌓으면 표현 능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층을 여러 개 쌓는 방법도 이제 그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할 수 있다. 또 하나 하는 게 양방향 순환층에 바이디렉셔널 리커런트 레이어. 지금 요게 이제 그 들어봐 오시고 요게 요 LSTM 인풋 LSTM 요게 쌓은 게 이제 스태킹이죠. 스태킹 두 개 쌓고 뭐 여러 개 더 쌓을 수 있는 댄스. 그다음에 요쪽이 이제 요게 양방향 LSTM이죠. 바이디렉셔널 LSTM. 여기 보시면은 바이디렉셔널 레이어를 보시면은 파라미터가 단방향에 비해서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이게 바이디렉셔널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뭐 서머리 모델 서머리해서 보시면 되죠. 그 넣었을 때랑 뺐을 때랑 이렇게 이제 따로 한 거 봐서 얘는 이제 그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쓸 것 같은데 한번 보죠 뭐 뒤에서. 그래서 여기서 파라미터 같이 쓰는지 다른 거에 쓰는지는 이제 우리가 모델 서머리를 보면 되고 이걸 같이 쓰기도 하고 따로 쓰기도 해요. 그 같이 쓰는 모델을 이제 샴 네트워크라 그래서 같은 그 포워드에도 같은 거 쓰고 백워드에도 같은 거 쓰게 뭐 하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은 그럼 포워드에서 훈련된 거랑 백워드에서 훈련된 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시면은 하나로 모으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시퀀셜밖에 잘 안 배웠어요. 시퀀셜. 근데 이런 걸 연결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손으로 연결하려면은 이제 그 7장에 나오는 형태로 모델 같은 거 써서 이제 그 요거랑 요거 연결해 여기서 받아와 라는 지정을 이제 해서 펑셔널 API를 쓰면 돼요. 근데 시퀀셜인 경우도 요거 바이디렉셔널이라는 레이어가 요 두 개를 이제 그 해주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연결할 때 여기서 나오는 그 H인데 여기 화살표가 이쪽으로 갔죠. 포워드 히든 여기는 백워드 히든 이 두 개가 여기서 합쳐지잖아요. 합칠 때 어떻게 합치면 좋을까요? 결과를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기 뒤쪽에 8장에서는 이렇게 합치는 게 좀 나오는데 가장 간단하게 하는 게 여기 포워드 벡터에서 나온 벡터, 백워드에서 나온 벡터 이렇게 이제 컨캐티네이트에서 나가는 형태가 있고요. 아니면 이걸 더할 수도 있죠. 요거랑 요걸 더하니까. 그 다음에 뭐 뺄 수도 있겠죠. 곱할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여기 연결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컨캐티네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랑 더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따른 차이가 있으려나요?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뭐 한번 느껴보시든지. 그래서 이 바이디렉셔널을 하면은 이제 뭐가 좋으냐? 뭐 기억 유지하고 이제 자이너 처리에서는 맥가이버의 칼이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맥가이버 아세요 혹시? 좀 맥가이버가 옛날에 나왔는데 어떻게 아시네? 예, 맥가이버 칼이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죠. 맥가이버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막 만들어내요. 도구를 만들어내. 열쇠가 없으면 열쇠 만들고 뭐가 없으면 뭘 만들어내. 근데 그때마다 칼을 써. 맥가이버 칼은 만능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양방향 바이디렉셔널 거꾸로도 이제 해보는 게 자이너 처리에서는 이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 우리가 말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 순서를 바꿔서 말하는 것도 의미가 전달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지 마, 그럼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가지. 이건 얘가 좀 아닌 것 같다. 좀 뭔가 뒤집어도 되는 사례가 많잖아요. 어순이 뭐 문법상 그렇지만은 이걸 뒤집어서 얘기도 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 양쪽을 다 보는 것들은 이제 자이너 처리에서는 이제 거의 맥가이버의 칼처럼 이제 쓰여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가 RNN을 쓸 때 이제 성능을 낮게 하는 그런 이제 예로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습에서 보시면은 실습은 이제 뭐냐면 요 실습은 훈련시키고 하는데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아까 건 끝났는지 모르겠다. 아까 건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아직도 안 끝났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제가 실습하면서 보여드리긴 좀 어려울 듯하고 실습 있는 거를 그래서 숙제를 지난번에 숙제 안 냈나요? 6장 있는 거 다 돌려보라고 까먹었나? 그러면 이제 오늘 숙제 내죠 뭐. 오늘 숙제는 여기 이제 아까 GRU 하는 거랑 6장에 있는 걸 돌려보는 거예요. 6장에 예제 6-3 수행을 시켜보시는 거예요. 주말에 이제 수행시켜서 말한 대로 되는지 한번 보시는데 6-3의 예는 뭐냐면은 독일의 예나시에 이제 거기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있대요. 생물지구화학 연구소에서 그 동네 이제 기온하고 기압, 습도, 풍향 등 14개의 피처를 이제 10분마다 측정을 하는데 2003년부터 이제 측정을 하는데 예제에서는 2009년부터 2016년 거 데이터를 이제 쓴다 그러고 10분마다 측정했고 20만 개 훈련 데이터 갖고 10만 개 검증 데이터, 10만 개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서 이제 그 기온을 딱 맞췄는데 몇 도만큼 틀리냐, 몇 퍼센트만큼 틀리냐 그런 걸 이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인풋이 이제 보면은 여기 기온, 기압, 습도 이런 게 인풋이에요. 그러면 기온이 23도, 기압은 뭐 몇 파스칼, 습도는 뭐 몇 퍼센트 뭐 그렇게 나오나요? 풍향은 어떻게 나요? 초당 10m per second 뭐 그렇게 나오네. 키로로 하면 이제 0.0 막 되겠네. 이렇게 키가 다 다른 피처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아주 앞쪽에서 배운 것처럼 얘들 키를 맞춰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다 이제 키 맞출 때 어떻게 하죠? 많이 하는 게 뭐 맥스 값으로 나눠서 이제 뭐 할 수도 있고 맥스 값으로 나누면은 0에서 1 사이 값으로 잘 되겠죠. 그게 아니고 또 하는 게 여기 보통 정규하는 게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정규 분포 형태로 이제 정규 분포 형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정규화라고 이제 하는 형태로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형태를 많이 써요. 그냥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미니맥스 노멀라이제이션 할 수도 있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책에서는 이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는 형태로 해서 이제 키들을 좀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타임 스텝 얘기가 나와요. 타임 스텝. 앞에서 다시 기억 되려보죠. 타임 스텝은 뭐라 그랬죠? 루나님 얘기대로 하면 윈도우인 거고, 윈도우. 제 표현 방식으로는 아웃풋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간,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기간 이 정도 보면은 예측할 만해. 그 기간.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1440개의 타임 스텝 10분마다 하나씩 해서 10분면 144 하루에 이제 하루가 1440 총가 맞나 모르겠다. 하루에 왜 10분마다 이제 하나씩 내면 1시간에 6개 24시간이면 144가 되나요?
24 곱하기 6이니까 6, 2는 12, 6, 4, 24, 144네. 하루에 144개 데이터. 그러니까 1440개 타임스택 갖고 저쪽 뒤, 하루 뒤 140 하루 뒤에 이제 기온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루 뒤에 기온 예측하죠? 지금 기온 예측하면 안 되나? 왜 안 되죠? 그럼 예측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기온은 지금 기온이지. 예를 들어 1440개 데이터하면 지금 기온이란 건 1440 끝이잖아. 그럼 끝에 그 기온을 얘기해 버리면 되니까 그건 예측이 아니죠. 맨 끝에 데이터를 이제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온도라는 건 하루 사이클을 갖기 때문에 예측을 하면은 요까지 보고 하루 뒤에 요 시간에 기온은 얼마일 것 같니? 라는 걸 예측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잘 이해해야 이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문제도 모르고 이제 풀면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일단은 문제는 이제 아시겠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뭐 2009년에 이제 어느 열흘 걸 보고 그 하루 뒤에 그다음 하루를 딱 옮겨요. 데이터를 하루 옮겨요. 그럼 그 다음 하루 또 하루 옮겨요. 그러니까 이 타임 스텝이 열흘 거를 봤어요. 그다음 다시 할 때는 그 전 타임 스텝하고도 9일치는 겹치겠죠. 겹치면서 이렇게 옮겨가겠죠. 그러면서 매일 하루하루로 이제 예측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여기를 할 때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그 메모리 낭비를 방지한다. 중복 데이터에 의한 메모리를 방지한다. 뭐 그랬는데 이 말은 여기 그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설명을 굳이 하자면은 아까 이렇게 하루를 딱 옮겨서 그 다음 하루를 예측하려고 그래요. 9개가 겹친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마다 이 메모리를 따로 잡아야 되느냐. 그럼 계속 9일치만큼 90%는 계속 겹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필요한 데이터만큼 내가 데이터 중에 오늘 요번엔 요만큼만 필요하네. 그럼 요만큼만 이제 봐. 그다음 요만큼만 봐. 그러니까 요 중복되는 거를 따로 저장하지 않게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중복 데이터의 메모리 낭비를 방지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재미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모델을 만들었어요. 모델을 만들어서 봤더니 평균 한 0.5도가 차이가 나. 여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평균 예측한 것보다 뭐 어떤 때는 5도도 틀리고 어떤 때는 6도도 틀리고 왜냐면 갑자기 한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더니 한 0.5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그럼 이게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퍼포먼스를 측정하는데. 그런데 이건 좀 묘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쪽에서 베이스라인 정할 때 어땠죠? 예를 들어서 IMDb 같은 거 보죠. 우리는 데이터가 뭐 긍정 부정이 반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대충 때려 맞추면은 몇 프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IMDb 같은 경우 50%를 맞춘다 이거죠. 왜냐하면 반반 있으니까. 근데 긍정이 90%고 이제 부정이 10%면 무조건 긍정이야. 그럼 90% 맞추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아무 그 모델을 안 만들고 했을 때의 베이스라인을 정해놔야 비교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예측인 경우 그 데이터 분포를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그런 그 분류 문제가 아니잖아요. 분류 문제가 아니고 온도를 맞추는 건데 그럼 평균 얼마를 맞춰야 잘 맞췄다고 할 거냐. 우리가 보통 예상을 그러니까 아무 모델을 안 만들고 예상을 할 때는 오늘이 10도였어요. 그럼 내일 이 시간은 10도라고 예측하면 10도 근처일 거야 라고 예측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 베이스라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그 10일 데이터가 있으면 요 끝점에서 끝점의 기온을
바로 하루 뒤에도 요 온도일 거야라고 얘기하는 걸 베이스라인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쭉 계산해서 평균 낸 게 만약에 0.7도만큼 오차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모델은 0.7도 차이가 나는 게 0.7도보다 작게 평균적으로 작게 차이가 나야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베이스라인이다. 그래서 만약에 0.7도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났어. 그거는 우리 모델은 아니 그냥 대충 예상 그냥 모델 안 만들고 한 것보다 나쁘니까 그 모델은 영 쓸 모델이 아니야라는 그런 비교가 되는 거죠. 이 베이스라인에 대한 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모델이 훈련시킬 만해. 훈련시켜서 이렇게 컴퓨터 쓰고 머리 쓰고 전기 쓰고 그렇게 할 만해. 라는 그거를 이제 얘기하려면 베이스라인보다 얼마나 나아졌는지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실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참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뭐 실행은 못 시켜볼 그 실습 예제는 맨 처음에 댄스 그 데이터를 댄스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1440개 사실은 이제 안에서는 1440개 인풋을 넣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하나만 샘플링을 했어요. 그래서 144개를 집어넣어서 저쪽에 이제 하루 뒤에 기온을 이제 예측하는 형태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4개 데이터를 이제 그 댄스에 집어넣어서 예측한 거의 오차 평균. 그 다음에 그 게이티드 레커런트 유닛에 넣어서 하는 거. 근데 물론 채널이라 해야 될까 아웃풋 개수가 뭐 관련되겠지만 GRU를 써서 이제 해본 거.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순환 드롭아웃. 우리가 여기 고급 사용법을 배웠으니까 써봐야죠. 순환 드롭아웃 하면 진짜 도움이 되니?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스태킹. 얘를 층을 한두 개 쌓아보는 거죠. 그리고 바이디렉셔널 또 넣어보는 거예요. 예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뭐 책 보면 이제 나오는 게 GRU 댄스보다 GRU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댄스는 처음에 이제 맨 앞에 그냥 베이스라인부터 확인을 합니다. 베이스라인을 확인한 게 데이터 준비 베이스라인을 확인한 게 상식 수준의 기준점에서 285페이지에서 쭉 하니까 286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MAE가 0.29. 그래서 뭐 표준 편차를 곱해서 2.557도 차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예측을 10도 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2.57도. 그러니까 전날 거 갖고 이제 얘기를 하면요. 그 다음에 댄스 레이어 쌓았어요. 저기 보시면 287페이지에 댄스 레이어 2개를 쌓아서 나온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오차가 MA가 0.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그림 보시면은 0.23 뭐 도움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뭐 그래서 2.88에는 그냥 댄스 레이어만 한 건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90페이지가 GRU를 한 거죠. 289페이지는 하나만 썼을 때 0.26 그냥 맞춘 게 0.29니까 약간 낮긴 한데 근데 과대적합 되고 나서는 0.3까지 올라가 버리죠. 과대적합 되기 전까지는 0.26이니까 0.29보다 나은 거죠. 그 다음에 드롭아웃을 넣었을 때 이제 과대적합이 안 되고 있죠. 과대적합이 보시면은 직선 밸리데이션 로스가 0.3까지 막 올라가지는 않죠. 물론 0.26 근처에서 이제 머무르고 과대적합을 방지하는 건 드롭아웃이 해주고 있고 스태킹 레이어를 하나 추가했을 때 294페이지에 보시면은 그것도 이제 0.26 근처에서 뭐 스태킹 하나 한 차이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디렉셔널 이제 양방향 RNN을 했을 때 295페이지가
0.5로 이제 확 커졌어요. 오히려 이거는 이제 더 안 좋다 이거죠. 사실은 기온이란 거는 뒤집어서 또 생각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뒤집어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날들이 영향이 맞는데 이거 뒤집어서 또 이제 한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형태로 그 기온 예측하는 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그 예를 보시면서 이제 보셔야 되고 그 코드를 제가 아직도 들고 있네. 코드만 볼까요? 코드에서 뭐 설명드릴 게 일단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예나 클라이밋 해서 CSV로 되어 있는 걸 이제 가져와서 읽어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읽어오는데 데이터가 이제 사실은 읽어와서 여기는 이제 이 처리하는 거, 여기 보시면은 처리 읽어와서 데이터를 뭐 스플릿하고 스플릿한 거를 이제 뭐 헤더를 찾아내고 여기 첫 번째 라인 헤더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요 라인즈에 이제 그 첫 번째부터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다시 맨 앞에 영인 인덱스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이거는 요 안에 예나 데이터의 구조를 알아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CSV 파일이 있잖아요. 자, 한번 보시죠. 뭐 첫 번째 라인은 헤드예요. 헤더. 헤더가 시간이 맨 앞에 나와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온도, 기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일단 여기 이제 코드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라인을 읽어오면서 여기 시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프레셔인 것 같죠? 기압 같은 거 같고 T. 그 다음에 이게 온도고 이거는 그 셀시어스. 이거는 뭐 켈빈 온도인가요? 그 다음 이거 습도 뭐 그런 거 쭉쭉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한 걸 보면은 라인을 읽었는데 스플릿 했어요. 스플릿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그 CSV니까 콤마가 있겠죠. 콤마. 어디 갔냐? 여기 콤마인가요? 여기 요거가 콤마? 이 콤마 디폴트가 이제 콤마로 스플릿이 될 뉴라인이구나. 이건 뉴라인으로 해서 라인을 먼저 잘랐네요. 그러니까 한 라인 요거 텍스트가 CSV 전체 있는 것 중에 이 라인을 하나 다 잘랐어요. 라인을 자른 다음에 두 번째 스플릿은 콤마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콤마. 그럼 스플릿 쫙 되면 어떻게 되겠죠? 스플릿을 하는데 이게 제로 번째 라인 요것만 스플릿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헤더라는 쪽으로 넣고 그 요 라인 빼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쭉 아래쪽은 라인즈로 넣었어요. 헤더하고 라인즈를 구분해 준 거죠. 헤더하고 라인즈. 사실은 이런 펑션 읽어오는 펑션이 있을까요? 저기 R 같으면 read CSV 그러면 이게 헤더 쪽에 주고 이거 다 읽어오는데 읽어서 보는데 어쨌든 그 헤더와 라인으로 이제 쪼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라인에 있는 거 여기 이제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 쭉 있는 거에 대해서 플로트 데이터 이거를 이제 그 어디죠? 저기 우리 모델에 집어야 할 그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제로로 다 채워넣어요. 제로로 다 만들어놔요. 뭐냐면은 랭스를 이제 요 라인 요게 있는 그 행수 그 다음에 랭스는 뭐냐면은 요 헤더를 이제 스플릿 했으니까 헤더를 콤마로 스플릿 했으니까 요 놈의 이제 컬럼 수가 이제 14개인가 그렇죠. 14개인데 여기 빼기를 하나 했어요. 14개에서 하나 뺐어. 왜냐하면 요 타임을 안 쓸 거거든. 타임을 안 쓰게 되면은 이제 그 13개만 되는 거죠. 13개. 그리고 나서 요 라인에 대해서 루핑을 돌면서 스플릿을 요 놈들을 스플릿 하는데 콤마로 스플릿을 이제 하는데 1번째부터 이제 그 채운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0인 타임은 버리고
타임은 버리고 value란 대로 이제 들어가요. value란 대로. 그럼 value주는 이제 뭐냐면 첫 번째가 그 0 인덱스가 이제 압력, 1 인덱스가 온도, 셀시어스, 2 인덱스가 이제 그 뭐 힙합 뭐 무슨 온도인가요? 뭐 어쨌든 쭉 해서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플로트 언더스코어 데이트 안에는 요걸 거치고 나면은 이제 그 뭐죠? 값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요 13개 요 여기 압력에서부터 이제 여기 WD까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찍어본다 이거죠. 이걸 한번 해볼까요? 여기 멈췄으니까. 그래서 요게 헤더가 이렇게 이제 올라온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밸류를 이제 여기서 쭉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중에 이 데이터를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보는 게 사실은 2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인 거고요. 2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여기서 이제 1번째 컬럼 온도. 아까 0번째가 이제 프레셔였죠. 0번째가 프레셔였고 1번째가 이제 온도였으니까 요걸 계속 온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타겟이 이 온도인 거죠. 시즈널리티가 있죠. 하루 이틀 몇 개나 찍었나? 랭스 템퍼리처. 템퍼리처 전체를 찍은 거네요. 시즌널리티. 요게 이렇게 하나 요 피크가 뭔가요? 네, 5, 6, 8. 요 데이터가 언제부터 언제 데이터라 그랬죠? 2009년에서 16년 몇 년이죠? 7년 정도 되나? 8년인가 7년인가? 8년 그 앞뒤 다 하면 8년이죠. 여기 이제 겨울,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여름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즈널리티를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 이제 1440개를 찍으면 뭐죠? 1440개는 열흘치. 열흘치는 뭐 변동이 이제 아까는 겨울 여름은 요 아래쪽이 영하 뭐 몇 도, 그 다음에 뭐는 영상 얼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하루치는 그보다 변동폭은 작죠. 그 282페이지에 뭐 하루치는 변동폭이 어떻게 되나요? 하루치가 이게 겨울 것 같아요. 영하 10도에서 뭐 영하 20도도 갔다가 뭐 어쨌든 영상은 안 가고 있죠. 근데 이쪽은 이제 여기에 변동치는 1년치 변동치는 8년치 아니에요? 8년치면 영하 20도에서 영상 30도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여기는 추운 날이 많았네. 여기는. 그래서 일별 주기성도 조금 보이긴 하는데 일별 주기성을 보려면 요게 열흘치죠. 그럼 올라가는 게 10번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다가 뭐 요렇게 이제 한파가 들어오면 하긴 하는데 꼭지점이 한 10개쯤 되는 것 같죠. 어떻게든. 예. 추운 겨울 여름. 이제 요걸 갖고 이제 그 진행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됐으면 요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온하고 습도하고 키가 다 다르잖아요. 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로팅 데이터에 대해서 2만 개 영번에서부터 2만 개까지 평균 제로축이 뭐죠? 배치축이죠. 배치축에 대해서 평균. 그 다음에 평균 구한 거를 이제 그 플로팅 데이터에서 빼고는 이제 표준 편차. 근데 이 순서가 가끔가다 잘못하면 오류가 약간 좀 헷갈려 버릴 수도 있는 순서 같아요. 왜냐하면 이 표준 편차를 구하는 데이터 여기는 결과적으로 같은데 이 데이터를 이미 변경시켜 버렸잖아요. 여기서 평균을 뺨으로써 평균 빼도 표준 편차가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상관없는데 원래 그냥 안정적인 거는 쓸 데이터들을 표준 편차 구해놓고 이 평균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는 게 순서가 좀 뭐랄까
실수 안 할 순서가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플로팅 데이터는 이게 이제는 키가 맞춰진 플로팅 데이터이죠. 그리고 나서 제너레이터 코드로 들어가는데 제너레이터는 이거는 뭐 함수 정의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데이터하고 그 얼마 동안 볼 거냐 룩백이 이제 열흘치를 볼 거야. 그전 열흘치를 봐서 딜레이는 뭐냐면 언제 걸 예측할 거니 하루 뒤에 거 144의 걸 예측할 거야. 그러면 제너레이트에서 리턴하는 건 뭐냐 하면은 현재로부터 현재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우리 기준 날짜에서 열흘 데이터하고 그 타겟 Y 밸류로 리턴할 거는 이 딜레이만큼 더한 140만큼 더한 그때 걸 이게 Y 밸류 예측할 값으로 해서 제너레이터가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90년 1월 10일부터 시작하겠다. 1월 1일부터 10일차를 넣어서 11일 날 걸 예측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쌍을 맞춰줘서 여기 이제 하는데 이 샘플은 배치 개수, 다시 말해서 배치 사이즈만큼 이제 한 번에 리턴해 주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샘플에 보시면은 샘플은 여기 루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배치 사이즈만큼 구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배치 사이즈만큼 이 샘플을 구합니다. 배치 사이즈만큼. 이 룩백을 여기 스텝이란 놈이 좀 끼어들어서 헷갈리는데 스텝은 뭐냐면은 여기 스텝을 6으로 잡았는데 뭐냐면은 10분에 하나씩 찍는다 그랬잖아요. 10분에 하나. 근데 그걸 다 쓰지 않고 1시간 중에 6개 중에 하나만 쓸 거야. 그래서 그 스텝만큼 나눠서 다시 말해서 6으로 나눠준 개수만큼만 이제 그 인풋을 넣겠다라는 거죠. 1시간에 10분 데이터를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1시간마다 하나씩 이제 한 걸 해서 리턴해서 모여주는 그 제너레이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여기 트레인 제너레이터, 밸리데이션 제너레이터, 테스트 제너레이터를 만들었죠. 그때마다 이제 시작하는 인덱스는 얘는 트레인은 0부터 20만.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은 20만에서 30만. 테스트는 30만에서 40, 뭐 뒤쪽을 다 쓰는데, 자, 여기 이제 한 가지 앞에서 했던 거랑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셔플인 거예요, 셔플. 셔플을 여기서 보시면은 셔플 트루. 이게 좀 올라가는 문제인데, 훈련을 셔플 트루로 하는 게 이제 과연 옳은 거냐, 이게 좀. 사실 시계열 같은 경우는 셔플을 해버리면은 이게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순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 사실은 이 셔플을 이제 쓰지 않는데 이게 내가 테스트한다고 쓴 건가? 여기 책에도 트루로 이제 뭐 돼 있네요. 트루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디폴트 제너레이트 만들 때 셔플 폴스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러니까 요 밸리데이션하고 테스트는 여기 셔플을 따로 지정 안 했기 때문에 요 디폴트로 이제 폴스가 한 게 돼서 이 폴스를 탈 거예요. 근데 트레인 할 때는 이 셔플을 썼네요. 셔플을 써서 랜덤하게 이제 순서를 막 바꿨는데 이게 나중에 한번 이게 폴스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원래 시계열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서가 되어 있는 거는 셔플을 이것도 숙제 할까? 여기 이제 뭐 아래는 특히 사실 댄스 모델을 집어할 때는 셔플을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댄스 모델 자체가 이제 순서를 생각 안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댄스 모델을 집어할 때 그럼 GRU 할 때는 제너레이터를 따로 했나? 제너레이터를 따로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피스를 제너레이터를 따로 하지 않았으면은 여기서 다 셔플이 돼서 리턴이 올 텐데. 네.
나중에 이 요 셔프를 빼고서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어차피 우리 시간에는 하기 어려우니까. 세 번째, 여기 이제 트레인 제너레이터 셔프를 이제 폴스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체계 결과하고 이제 뭐 차이가 있는 체계 결과보다 일반적인 경우로 하면 시계열 문제에서는 이제 그 훈련이 더 셔플한 게 훈련이 방해된다고 생각하고 된다면은 이게 조금 나아지는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근데 사실 입력이 열흘치라서 열흘치 사이에 뭐 되는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그건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3개입니다. GRU에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구하는 방법을 해보고 그 다음에 6-3 요거를 수행하는데 한번 뭐 그냥 수행해보고 두 번째는 이제 제너레이터에서 요거를 이제 false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여기 이제 결과들에 대해서는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댄스층 그냥 한 것보다 그러니까 하루 후에 지금 온도가 하루 뒤에 꼭 같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게 0.29 정도 차이를 보내면은 GRU나 댄스는 이제 상당히 안 좋았고 GRU나 그런 거 했을 때는 0.26, 0.27 그 다음에 GRU에서 우리가 말했죠 드롭아웃 같은 걸 넣으니까 과적합 되는 게 이제 상당히 가라앉은 형태로 288페이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방향 RNN, 바이디렉셔널 RNN은 오히려 좋지가 않더라. 근데 양방향 RNN 할 때 여기서 구현한 거 보시면은 재미있는 게 하나 있긴 한데 여기 책의 295페이지의 맨 위쪽에 나오는데 여기 제너레이터 여기 리버스 오더 제너레이터가 있잖아요. 앞에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다른 거 다 똑같아요. 쭉 가다가 리턴할 때 샘플 나온 다음에 리턴하는데 여기만 마이너스 1로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 마이너스 1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이제 넘파이 할 때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서 넘파이 할 때 슬라이싱을 했잖아요. 슬라이싱 스타트 스톱 스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요 스텝으로 해줘. 그랬을 때 스타트에 아무것도 안 쓰면 그냥 시작 끝 그 다음에 스텝만큼 디폴트가 1이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그렇게 나간다 그랬죠. 근데 앞에 거 아무것도 안 쓰고 여기 마이너스 1만 쓸 때 스텝이 마이너스 1씩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려면 스타트를 맨 끝에서부터 스타트 해야 되겠죠. 끝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줄어가면서 리턴해 준다. 그러니까 요 스텝만 마이너스 1로 해서 리턴하면 샘플이 위에서 이제 만들어진 요 샘플을 뒤집은 값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295페이지 맨 위에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친절하게 이제 좀 잘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 뒤집기에 대한 그냥 팁인 거고요.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밑에서 바이디렉셔널을 하는데 사실 제너레이터를 이렇게 안 하고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리버스 된 걸 이제 훈련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바이디렉셔널 같은 경우는 굳이 리버스 제너레이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디렉셔널 하는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베딩 하고 나서 요 LSTM을 이제 추가하잖아요. 이거를 바이디렉셔널로 이제 바이디렉셔널로 맵핑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요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요걸 했을 때 요거에서 이제 파라미터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파라미터가 바이디렉션 아닌 거라고 이제 한번 보죠. 이걸 코멘트로 맞고 우리가 레이어 점 바이디렉션을 지우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파라미터 개수가 몇 개나 나올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336 조금 차이가 있네. 조금 왜 그래? 여기가 2배가 된 건가요? 반으로 줄었죠. 다시 말해서 바이디렉션을 하면은 요 바이디렉션에서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어디 갔나요? 여기 바이디렉션이 요거랑 얘는 파라미터를 서로 다른 걸 쓴다. 동일한 파라미터를 쓰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파라미터 개수가. 근데 이제 그 뒤에 7장에서는 이걸 그 동일한 파라미터 쓰는 거에 대한 예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것저것 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데 여기 그 책도 좀 잘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그 생각할 포인트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6-3절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게 많으니까 숙제가 많은 건데 사실은 이걸 다 숙제 내면은 이제 좀 그럴 것 같아서 잘 읽어보시고 거기 이제 최종적으로 뭐 데이터셋 확인해야 되고 과대적합 그러면서 이제 299페이지 위쪽에 나온 게 늘 그렇듯이 딥러닝은 과학보다는 예술에 가깝습니다. 이제 적합하거나 그렇지 않은 가이드라인은 제시할 수 있지만은 그게 모든 문제가 달라서 딱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돼 라고 이제 딱 얘기해 볼 수는 없어서 결국 트라이얼 앤 에러 이럴 것 같은데 한번 해보고 저럴 것 같은데 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설명을 막 하는데 그 설명이 100% 옳다고도 이제 아직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시면서 그 경험 테스트 하시면서 좀 뭐랄까 느낌을 좀 찾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3절까지 오늘 한 것 같고 사실은 6-3절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300페이지에 300페이지 위쪽에 이제 얘기가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다음에 할까요? 그건 다음에 할게요.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거기에 해놨어요. 주식시장과 머신러닝. 그래서 공개된 데이터만 갖고 머신러닝을 하긴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이 사람은 쓰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에는 지금 요 장표에 있는 요거를 그걸 제 옛날에 테스트했던 건데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숙제 검사하고 요걸 입력을 일단은 인풋 피처를 입력을 해요. 인풋 피처. 보통은 이제 보통 네트워크는 뭐냐면은 인풋 피처하고 배치 사이즈가 나와요. 인풋 피처하고 배치 사이즈. 그 다음에 출력도 아웃풋 피처하고 배치 사이즈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타임 스텝이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타임 스텝. 아래는 출력도 사실 이제 여기 그 보시면은 장표에 요 아웃풋 피처 그 타임 스텝을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출력이. 자 여기서 이제 책의 문장을 한번 살펴보죠. 267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뭐 심플 RNN의 한 가지 다른 점은 뭐 그 넘파이저처럼 하나의 시퀀스가 아니라 다른 테라스층과 마찬가지로 시퀀스 배치를 한다. 거기 이제 그러면서 타임 스텝하고 인풋 피처라고 써놨죠. 타임 스텝하고 인풋 피처. 근데 이 타임 스텝에 대한 얘기가 좀 묘해요. 타임 스텝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온 데가 있나요? 여기 저는 잘 못 찾았는데 타임 스텝에 대한 얘기.
뭐 265페이지부터 해서 한번 좀 읽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타임 스텝은 몇 개를 봐야 아웃풋을 낼 수 있느냐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개를 봐야. 우리가 뒤에 이제 그 할 예제는 뭐냐면은, 예제는 뭐 IMDb도 해보고 뭐 그러긴 할 텐데, IMDb도 이제 왜냐하면 텍스트가 순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니까 좀 그렇기도 하지만, 뒤에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6.3의 예제가 그 예측, 기온 예측 문제예요. 기온 예측 문제. 몇 년 동안 데이터가 있다 그랬나? 몇 년 동안 데이터가 있다 그랬냐면은 몇 년 있다 그러죠 뭐. 여기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열흘 동안에 이제 온도, 습도, 바람 뭐 그걸 봐요. 오늘부터 이제 열흘 전 거를 이제 데이터를, 그런 피처가 뭐 한 온도, 습도 뭐 해서 한 열 몇 개가 있어요. 13개인지. 그러면 요걸 봤어. 여기까지 봤어. 그 다음에 예측은 뭐냐면 내일 이 시간에 온도가 어떻게 될 거냐를 이제 예측해봐라. 자, 이 경우 타임 스텝이 이제 얼마가 될 것 같나요? 여기서 타임 스텝은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열흘 데이터 보고 아웃풋을 내봐라 그랬으면 열흘치가 되는 거예요. 이 타임 스텝이. 열흘치를 넣어서 다음을 예측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을 이제 오늘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한번 올해 1월 1일 기온을 예측한다고 봐보죠. 그러면 필요한 데이터는 작년 이제 12월 30일까지, 그러니까 그 전 열흘, 그러니까 12월 20일 근처부터 12월 30일 정도까지 데이터를 보고 1월 1일 날 기온을 예측하는 거예요. 타임 스텝을 몇 개를 넣을 거냐 하면은 열흘치 타임 스텝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열흘치. 주어진 데이터 전체가 타임 스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기서 봅시다. 여기 좀 뭐 얘가 나오면 좋은데,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요런 거. 뭐 1대 단위, 다대 1이니 다대 다 뭐 얘기가 나오는데, 자, 스팸 메일을 이제 판단하는, 이 RNN으로 스팸 메일을 판단을 해요. 여기 타임 스텝이라는 게 몇 개가 될까요? 이거는 요 그림에서는 하나, 둘, 셋, 넷. claim your winning prize를 넣으면 스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타임 스텝이 4가 되는 거예요. 4. 만약 나는 글자 3개만 봐도 알 것 같아 라고 내가 판단했으면 타임 스텝을 3으로 잡으면 돼요. 사이즈. 자, 요 밑에는 타임 스텝이 뭔가요? 타임 스텝. 하나 보고 하나가 나와요. 그냥 타임 스텝을 1씩 잡아놓으면 돼요. EU, 조직기록. 그 다음 리젝트. 그럼 요 리젝트를 판단할 때 EU라는 게 영향은 두지만 그냥 해당 없음 판단을 해요. 얘 모델에서는 타임 스텝이 1인길 수밖에 없어요. 1인 거예요. 1인 거. 요걸 통째로 타임 스텝으로 이제 보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런 그림에서는. 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다대일이라는 게 요만큼 봐야 뭔가 하나 예측할 수 있어. 요거는 하나씩 보면은 물론 전거에 영향을 받지만은 요 하나하나 보면은 뭔가 구할 수 있는 게 있어. 라는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저거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리 컨볼루션하고 이제 다른 건 뭘까요? 이게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원리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각 점마다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마다 파라미터가 다르죠. 근데 얘는 여기 파라미터가 이제 같다는 거죠. WUV가. 그런 차이가 이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은 그러면 이제 보통 레이어, 인풋 레이어를 타임 스텝을 10개로 할 거야. 인풋 피처는 20개야. 그러면 그걸 레이어로 잡는데 결국 앞쪽에 있는 배치가 붙으니까 이런 게 입력이 될 거고, 출력도 이제 배치에 타임 스텝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냐면 리턴 시퀀스를 true로 하면 여기 타임 스텝만큼 나오고 리턴 시퀀스를 false로 하면 여기 안 나와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RNN 레이어를 하나만 기다리면 2개, 3개 쌓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이제 RNN 그 레이어도 이제 첫 번째 RNN 레이어에서 결과만 딱 리턴해 버리면은 이게 타임 스텝만큼 데이터가 없잖아요. 두 번째 RNN 레이어가. 그래서 이 타임 스텝만큼 데이터를 다 보내줘 라고 할 때 이제 그 시퀀스 전체 그 시퀀스를 다 모아서 보내 라고 하면은 이 타임 스텝만큼 해서 그 이 두 번째 RNN 레이어도 그 타임 스텝을 다 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RNN을 스태킹 할 때는 타임 리턴 시퀀스를 true로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아, 이게 숙제로 했는데 다 얘기를 해버렸네. 원래 숙제로 낼 생각이었네, 제가. 장표를 만들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쨌든 이 타임 스텝하고 배치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이 값을 얼마로 잡아야 할까? 사실 중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만큼 타임 스텝을 보면 아웃풋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판단한 그 사이즈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타임 스텝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2번, 그 6-2장에 있는 그 예절을 보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6-1, 6-2, 6-2. 여기 있네. RNN을, 여기 뭐 앞에 코디아 케라스를 로딩하는 거고, 2.2.4고, 그 다음에 RNN을 하기 위해서 심플하게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림을 막 이제 연결해서 내가 와이어링을, 그러니까 연결해줘야 될 것 같지만은, 그건 그 케라스를 안 쓰고 텐서플로우 쓸 때나 뭐 그런 거고요. 케라스를 쓰면은 그냥 레이어로 하나의 레이어로 그냥 취급하시면 돼요. 심플 RNN, 그러니까 그 LSTM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RNN이니까 그냥 시퀀셜 모델에다가 여기 이제 IMDb 할 것 같으면 인베딩에 이제 32차원의 벡터하고 이제 그 RNN 레이어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보시면은 여기 인풋이 들어가서 인베딩 들어가서 요게 이제 그 만차원 그 만 개의 단어를 쓸 거니까 이제 그 만 개의 단어랑 연결하는 인베딩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심플 RNN 레이어가 생겼죠. 요 파라미터 계산하는 건 지난번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잘 계산해 보시고 그래서 토탈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이렇게 생긴다. 자, 요거는 이제 그렇고 여기 이제 리턴 시퀀스 true를 했는데 파라메트릭 개수는 상관없어요. 파라메트릭 개수는 아까 RNN은 이제 뭐 파라메트릭 개수는 변화가 없는데 여기 리턴되는 게 이제 여기서 리턴되는 게 중간에 이제 훈련된 그 저기 한 번 돌 때마다 그 파라메트 값을 다 리턴하느냐 맨 끝에 맨 끝에 최종 결과만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림에서 보자면은 최종 결과 스팸이야. 요 결과만 낼지 아니면 요때 나온 히든값, 여기 히든값 요걸 다 어레이로 해서 이제 보낼지. 이거는 이제 바로 결과를 여기서 낼 때는 요 레이어가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RNN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하면은 이 모양이 요게 타임 스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아웃풋해야 되고, 얘도 아웃풋해야 돼서 여기서 판단할 최종 스팸 판단할 거야. 레이어 2개 쌓은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그 각각의 층에서 다 이제 값을 내줘야죠. 그때 쌓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요게 그 모양이 돼 있네. 요게 뭐냐면은 요 중간에 RNN을 층으로 여러 개 쌓을 때는 요 중간 애들은 이제 리턴 시퀀스를 true로 해서 그 랩핑이 되도록 해서 이제 그림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IMDb 갖고 이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IMDb 뭐 이건 많이 했으니까 시퀀스에서 이제 그 로딩하고 데이터 로딩하고 인풋 뭐 패딩 시켜서 뭐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설명은 따로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25,000개 훈련하고 테스트하고 이걸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챕터 2였던가요? 이 장의 첫 번째 그
딥러닝 모델 해서 댄스로만 했었죠. 그럼 RNN으로 하면 좀 나아지는 게 있냐 보는 거죠. 심플 RNN 한 층으로만 이제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해서 훈련을 시키면은 아이고 좀 시간이 걸리는데 책으로 이제 훈련되고 있는 동안 훈련되면 결과가 나올 테니까 책의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책에 나와 있는 결과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죠? 271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한 액큐레이시가 얼마 정도 나오죠? 80% 좀 갔다가 이제 그 과적합 되면서 78, 9%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3장에서 이제 해서 그 뭐죠? 그 댄스 모델만 한 게 이제 87%인데 얘는 왜 그 87%도 안 되고 이제 조금 부족하냐?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 자체가 단어를 500개만 썼다. 맥스랭스 그 리뷰가 긴 거 뭐 500단어 더 쓴 것도 있는데 우리 500개로 잘라버려서 그렇다. 그럼 늘리면 이제 더 되느냐? 그래서 늘려보시면 요거는 조금 아까 인베딩하고 다르게 여기에서는 이제 좀 여긴 인베딩도 훈련시키고 있는 거니까 이제 금방 액큐레이시가 올라오는 걸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268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은 심플 RNN에 이제 그 트레이너블 파라미터 구하는 방법이라고 써놓긴 써놨는데 이게 이해가 좀 어렵다고 난 봐서 사실 따로 설명을 드린 거였거든요.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네. 출력 특성이 모두 30입니다. 전체가 좀 파라미터 32, 32 크기 W와 32 크기의 B를 더해서 더하면은 32, 2080이 된다. 그냥 이해하시긴 좀 힘들죠.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드가 32 곱하기 32 더하기 바이어스 1 해서 아웃풋이 거기다가 그 더한 65 곱하기 32로 이제 이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책의 설명은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0 이거 훈련 되는 거 한번 보시고요. 훈련돼서 한번 보시고 시간이 이제 좀 오래 걸려서 제법 걸려서 이거는 이제 결과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70 어금 몇 개로 해놨나? 여기 이제 요쯤에 그 F3 정도가 이제 아마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이게 그 초기화 값이나 그거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결과를 플롯해서 책에 271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이제 여기서 그려질 겁니다. 자, 이거 돌아가는 동안 진도를 우리는 멈춰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가 테스트한 결과로는 이제 최고 한 85% 나온 것 같아요. 댄스 모델은 87%. 입력을 좀 바꾸면은 이제 좀 나아지고요. 자,